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살로메 작가의 작품 물어본다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물어본다 김살로메 1. 괜찮지 아니한가. 잘 깨지지 않는다는 코닝 주방용품도 그녀한테는 소용없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얼마나 컸는지 동생과 나는 거의 동시에 각자의 방에서 튀어나왔다. 부엌바닥. 사방으로 튄 사근 파래를 피해 그녀가 발끝을 세운다. 그녀의 부주의한 성격은 천성처럼 보인다. 야무진 데라고는 없는 그녀의 손끝에서 접시는 이빨이 나가기 일쑤고 프라이팬 가장자리는 금세 오그러진다. 오늘도 그랬다. 일요일 오후라 아빠는 옥돌 매트에서 허리를 지지고 있었고 동생과 나는 각자 방에서 왼수 같은 활자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동생은 한껏 미뤄둔 영어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을 테고 나는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를 하느라 신경이 꽤 예민해져 있었다. 어머니, 또 깼어요? 안 다치셨어요? 별명이 뚱가인 동생이 쪼르르 달려가 그녀 턱 밑에 얼굴을 들이민다. 평소 더할 나위 없는 친근한 반말로 그녀를 대하던 동생도 그녀의 위기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깍듯해진다. 한마디로 살아남는 법, 사랑받는 방법을 아는 녀석이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 집이 꽤 민주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건 아니다. 공병무사라는 덕목이 집안에서조차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지는 동생을 대하는 그녀와 아빠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대개 동생 편이다. 그것이 부담스러운지 동생은 가끔씩 내 눈치를 본다. 출장간 아빠가 사온 초콜릿에 내 몫을 남겨두는 이도, 내 생일 선물을 세심하게 챙기는 이도 그들이 아니라 동생이다. 녀석의 속마음은 그녀와 아빠가 차라리 누나인 나를 더 좋아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편의 수혜자로서의 주변 눈치 보기가 영 불편한 모양이다. 이런 동생을 미워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우리 집에서는 동생은 적이 없다. 몇 년 전까지는 동생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녀식 표현을 빌리자면 개패듯이 팼다는데 그건 과장이고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큼은 안팡지게 쥐어박은 적이 있다. 6학년쯤이었다. 막 사춘기가 시작되던 나는 모든 게 짜증스러웠다. 그때 나는 내게 수영을 가르쳐주던 강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 잘 다듬어진 몸매로 물길을 가르던 그는 나에게 살아있는 남성의 실체였다. 다른 친구들보다 내 영법을 교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그의 손길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온몸이 후들거렸다. 나이에 비해 성숙한 체형이었던 내게 단순한 관심을 가졌던 인간에 지나지 않았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만 그땐 그의 관심이 친구들의 질투심을 자아낼 만큼 내게 자부심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었다. 부주의한 그녀의 성정은 사춘기 초입에 들어선 딸내 비해 그런 설렘이나 혼란을 이해할 리 없었다. 연습장에 괴발괴발 갈겨놓은 낙서와 하트 문양을 보자 단박에 그녀의 경고성 멘트가 날라왔다. 일주를 아껴 써도 시원찮을 판에 씨잘데기 없는 낙서질을 한다나? 나는 너는 짓거리세요. 나는 김어리랍니다. 라는 표정을 지은 채 잠자고 있었다. 평소 그녀의 잔소리 한마디에 두 마디 변명으로 맞받아치곤 했는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또래 아이도 아닌 23살 청년이라는 것도 그녀로서는 충격받을 일인데 수영 강사라니까 그녀의 눈꼬리에 그야말로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던 것이다. 그녀 분노의 불티가 화염으로 번지는 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땐 참는 게 상책이다. 그녀의 애정은 여전히 동생에게만 올인 중이었고
내 맘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녀에 대한 야속감을 달래기 위해 나는 동생을 침대 코너로 몰아붙였던 것이다. 동생 머리통을 쥐어박는 내 손길은 말하자면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약간 통쾌했지만 많이 찜찜했다. 그렇다고 자책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상처가 보상받기를 바랐으므로. 그 며칠간은 일찍 일어난 동생이 제 방에서 쪼르르 달려가 그녀와 아파트면서 비비적대는 것도 눈꼴 사나웠고 우리 아들 잘 잤죠? 하고 혓짧은 추임새를 넣는 그녀의 목소리도 여간 재수없는 게 아니었다. 그래, 다 지난 얘기다. 이제는 잠자리에 든 동생의 엉덩이와 뱃살을 번갈아가며 주물럭거리는 그녀와 아빠를 지켜보는 일에도 무덤덤해졌다. 동생을 쳐다보는 그들의 안면 근육이 뿌듯한 만족감으로 일그러지는 것도 무조건적 내리사랑이려니 할 정도는 되었다. 뭐 하다 갔겠어? 동생보다 한 템포 늦게 비교적 건조한 톤으로 내가 물었다. 동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피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담담하게 대꾸한다. 아휴, 원래 엄마가 뻘짓 잘하잖아.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칠칠지 못하다. 정확하기는 부엌일이 어설프다. 무슨 딴 생각이 그리도 많은지 그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설거지인지 밥짓기인지 망상에 잠기기인지 그녀 스스로 헷갈릴 때가 덜어 있다. 오늘도 그랬다. 뭔가를 메모하려고 키친타올을 꺼내 쓰고 선반에 올리려다 식기 건조기 안의 중접시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대개 수첩을 옆에 끼고 한다. 하지만 수첩이 보이지 않을 땐 키친용 냅킨에다가 그때그때 떠오른 단상들을 메모하곤 한다. 건망증 때문이란다. 집에서 불리는 그녀의 애칭은 오버걸 아니면 건망증 대마왕녀다. 물론 그 별칭들은 다 동생이 짓고 부르는 것들이다. 오버하는 그녀를 동생은 부담스러워한다. 동생은 학교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보고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예 마음에 담아두질 않고 귀가하는데 그녀가 자꾸 캐물으니 귀찮을 뿐이다. 건성으로 대답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그녀는 늘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다. 하지만 동생에겐 어린 반푼도 없는 수작이다. 게임 한 판을 더 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을 그녀를 위해 할애하겠는가 말이다. 리액션이 없는 스타일도 맥빠지지만 지나친 리액션도 상대를 성가시게 한다는 걸 그녀가 모를 리 없다. 한데도 동생 앞에서는 자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하여튼 엄마는 오버걸이야. 동생이 그렇게 중얼거린 이후 그녀는 우리 집에 오버걸이 되었다. 그녀의 오버짓을 지상 중계해보자. 엄마, 나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 2개밖에 안 틀렸어. 100문제 중에? 아이 참, 10문제였어. 순간 멈칫하다가 그려?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쩜 그런 일이 다 있노? 너 올라올 때 큰 머리통 때문에 아랫돌이 다 빠지는 줄 알았는데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단 말이야. 야,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1개밖에 안 들리겠네. 역시 우리 아들이여.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과장을 해댄다. 엄마, 욕은 안 하는 게 좋지만 해야 할 땐 짧고 굵어야 제맛이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이버 카툰 열심히 보면 다 나와요. 어머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쩜 너는 만화책에서도 그런 현명한 것만 배우니? 잘 놀던 지구가 탁 멈춰설 일이네. 투니버스 짱구나 네이버 만화 보지 말라면서요. 꼭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짧고 굵은 욕은 뭐야? 개새끼 씨발놈?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 욕 해봤어? 당근이죠. 속으로는 자주 하고 입 밖으로는 1년에 한 번쯤 해요.
캑! 정말이지 세상에나 세상의 나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지경이다. 유치찬란한 그들만의 언어 유희에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다. 게다가 동생을 대하는 목소리 톤은 교양을 드러내야만 할 때와는 얼마나 다른지. 그녀는 공적인 전화를 받을 때는 한껏 목소리를 깔아가며 시니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헌데 동생 앞에서는 자제심을 잃고 방방 뜨는 하이톤을 구사한다. 저 목소리가 동양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니 목소리 깔지 말라는 아빠나 친한 친구들의 핀잔을 묵살할 만큼 저음을 의도적으로 내뱉는 그녀지만 동생 앞에서는 그 결심도 소용없는 모양이다. 하이톤에다 비염 때문에 생긴 특유의 콧소리가 원래 목소리였던 것처럼 흥분하기 일쑤다. 세상에나 세상에나가 후렴으로 붙는 그녀의 이런 오버액션은 우리 집에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밥상에 눅진한 미역 티각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그녀는 동생 앞에서라면 여전히 어떤 언행이라도 튀길 준비가 되어 있다. 수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 새길로 빠졌다. 어느 날 영어학원에서 돌아온 동생이 말했다. 엄마는 엠니지아야. 뭔 말이요? 동생이 그 어떤 한마디에도 귀가 커지는 그녀가 바트 물었다. 건망증 대마왕녀인 엄마 같은 증세를 엠니지아라고 한다고. 그러더니 송아지 동요 버전으로 엠네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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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면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었다. 건망증 대마왕녀에서 그녀의 별명이 하나 더 생기는 순간이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영어의 엠네지아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병적인 건망증을 말하는 질환의 일종이다. 물론 동생이 그런 것까지는 알고 한 말은 아니다. 설령 질환의 일종인 걸 알고 동생이 말했다 해도 동생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만으로도 헤헤거릴 것이다. 건망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녀가 메모를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강박이요, 좋게 말하면 습관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첩에 적어둔 메모까지 까먹을 정도이니 그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다. 뭔가를 적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녀는 아무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메모한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정작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건망증 대상에서 열애가 된다고 그녀가 투덜대기는 한다. 원래 잊고 싶은 것은 끈질기게 기억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까먹는 게 인간 심리의 속성이긴 하다. 한데 그녀는 그 패턴을 너무 충실히 따르는 게 문제다. 아무래도 건망증은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대체 얼마나 중요한 단상이 떠올라 메모를 하는지 슬며시 사근파리를 치우는 그녀 등 뒤로 키친용 냅킨을 내려다본다. 오후의 클래식, 애인이 너무 공평한 게 문제였다. 회덮밥 냄새가 치명적인 시 한 편이 될 수 있다. 내핍의 발작처럼 아리아를 쏟아냈다. 코푼 종이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갈매기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키친타월에 쓴 메모들이다. 엥? 이게 뭐야? 나로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문맥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이한 어휘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메모를 해야 할 만큼 절박한 내용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저런 메모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후에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른 저녁 준비를 하던 그녀는 써야 한다는 강박으로 뒤죽박죽된 머리를 일깨워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적어내렸을 것이다. 지난 경험을 떠올려 그것을 재배열하고 가공하면 언젠가는 소설의 한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적어두는 것일 게다. 예의 키친타월에 등장하는 그녀의 청춘 시절 애인에 관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내 기억 속의 그녀는 언제나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치마로사의 오보의 협주곡을 들으면서 그녀는 어린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 적어도 심포니와 콘체르토와 소나타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는 아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그 다음 레퍼토리는 듣지 않아도 뻔했다. 교향곡은 미완성 된 것만 아니라면 대체로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정도의 멜로디는 흥얼거릴 줄 알고 쇼팽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백건우의 앙담은 입술이 민감한 예술적 감흥 때문이라는 것쯤은 이해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애인은 음악의 조예가 깊은 공학도였다. 인품마저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아 첫사랑에 상처받은 그녀를 충분히 위무하고도 남았다. 그 남자에게 푹 빠졌던 그녀가 나에게 심포니와 콘체르토 구별 어쩌고저쩌고 하는 남성관을 피력한 것은 말하자면 자기 위안 같은 것이다. 적어도 그녀의 애인 같은 사람만 만나도 내 인생에 곡진한 핍박은 피해갈 수 있을 거란 자기 투영 정도로 나는 해석한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도 어폐가 있다. 그녀가 말하는 음악적 조예가 깊은 남자가 우정과 애정에 대한 합당한 배분율조차 모른 채 공평무사하기만 한 성격이라면 결혼 상대자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 뒷말을 쏙 빼버린 걸 보니 그녀는 음악적 조예가 깊은 그 남자에게 어지간히 빠져든 게 틀림없다. 어린 나는 왜 심포니와 소나타를 구별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피아노 학원에서 지겹도록 쳐대는 소나틴의 따위는 내 인생에서 멀어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아냈다. 피아노 배우기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녀는 그녀가 가진 가장 냉소적인 표정을 내게 보여줬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콘체르토와 소나타도 구별할 줄 모르는 매력없는 남자를 만날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기도 했고 공부에 자질이 없는 애가 나아가야 할 차선책을 포기한 데 대한 미련 같은 것이기도 했다. 딸년이 인류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란 게 아니었으니 그녀로서는 내가 피아노 공부를 하는 것이 학과 공부보다 손쉽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 뭐 할래? 피아노 치기를 관둔 지 하루도 넘기지 않았는데 그녀는 닥달을 했었다. 몰라, 남들 하는 대로. 나는 아무렇게나 내뱉었다. 이놈의 지지배가 남들 하는 대로가 어떤 건데. 사실 나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어둠의 세계에서 막 손들고 싶은 말단 행동 조직원처럼 피아노 건반에서만 손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와 나는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얼마 전 학교에서 드디어 문과냐 이과냐 하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일이 닥쳤다. 난 죽어도 문과는 안 가. 국어인지 언어인지 하는 과목은 지문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사회나 역사 같은 외우는 과목도 질색이야. 적어도 엄마처럼 글 쓴다고 머리 써매는 일은 죽어도 내 생에는 없을 거야. 그러니 설득을랑 마라. 이렇게 말했다. 실은 엄마처럼 글 쓴다고 머리 싸매는 은우는 입안에서만 맴돌다가 쏙 들어가 버렸다. 그 말 나오기도 전에 그녀가 굳히기 작전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넌 수학 좋아하니까 문과 가라. 문과 가서 수학 잘하면 얼마나 유리한데. 어디서 들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그녀는 나를 꼬드겼다. 그녀는 내가 법조이나 경제학자가 될 만큼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문과를 가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저 보통 엄마들처럼 웬만한 모범생 흉내를 내어주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것이 되어 무난하고 착한 남자 만나 평화로운 일상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던 것이다. 정말이지 그녀의 오버짓대로 세상에나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는 척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저주하는 그녀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직시하라는 그녀의 뭉근한 위압에 경멸감을 느낀다. 나는 모범생이 되고 싶지도 않거니와 초등학교 코올리기를 상대로 내 숨은 개성을 시험당하고 싶지도 않다. 꿈에조차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놈의 지집애
현실을 몰라도 뒤지게 모른다. 밥 벌어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엄마도 누군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멘토가 있었다면 이렇게 어영부영 살지는 않았어. 그렇게 말하는 그녀 말을 온전하게 믿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루지 못한 꿈이나 과거에 대한 회한에다 그런 식의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네 인생관이 뭔데? 인생관? 그런 거 없어.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관이 고작 무난한 일상인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그런 인생관이란 게 굳이 17살 먹은 내가 가져야 할 철학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살아보기, 다만 평화롭기, 그래도 행복한 걸. 요즘 내 생활 모토는 이 세 가지다. 그녀처럼 글 같은 걸 쓰겠다고 골치 아픈 척하며 제 스트레스를 내게 전가하는 그런 일만 아니라면 그 어떤 인생관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내 일상은 평온하고 이 말하면 내 하루는 고무적이니 그녀의 잔소리와 지나친 관심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인생이라는 게 어디 계획대로 되기나 하는 것인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한 삶의 궤적이 되는 거다. 그녀 흔적이 성공적이라 할 수 없듯이 지금 내 흔적이 실패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러니 그녀여, 부디 내 충만한 하루의 운물에다 당신 고단한 옷구름일랑 적시지 말기를. 하여튼 일 벌린 데는 뭐가 있어. 비기 봐라. 지우다가 네 손가락까지 깨겠다. 더 이상 옥돌매대에 누워있다가는 오후 휴식을 온전히 그녀에게 강탈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아빠가 꼼지락거리는 그녀를 뒤로 밀쳐낸다. 삭은 바리를 찍어내기 위해 키친타월에 물을 묻히려던 아빠가 한마디 더 거둔다. 이게 네가 맨날 말했었는 아방가르든가 다다이즘인가 하는 예술이가. 전위예술도 좋지만 부엌 휴지에다 지렁이 같은 글씨는 말라고 써지기 쌌노. 그녀를 온전하게 이해 못하는 건 아빠도 마찬가지다. 어쨌거나 내 주장은 그렇다. 인생은 막 살아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어 힘들게 갈 필요는 없다. 모르겠다. 그녀 심사가 괴롭고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괴롭지 않은 내 인생에 대해 왜 그녀가 사서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그녀는 온전히 그녀 산만을 관장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박한 바람이다. 2. 내 핍에 빠졌구나. 그녀가 독서 중이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표지 모델인 한껏 도약하는 무용수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쥐고 있다. 니진스키의 영혼의 절규, 제법 두꺼운 책을 한나절 만에 해치우고 있는 중이다. 아빠는 거실 한 코너에 몰려 연신 골프채를 휘두른다. 필드가 아니라 연습장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아빠의 비애. 연습장 회원권을 끊어놓고 반타작은커녕 3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하는 아빠더러 그녀가 몇 번 종알댔다. 연가 티켓 말고 열흘 단위로 끊으라고. 연습장 갈 시간에 맨날 술 보고 있으면서 버릴라고 티켓 끊었냐고요. 말을 아끼는 게 천성인 아빠가 변명을 했다.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갔나? 니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른다. 마음은 안 낑기고 싶어도 몸은 회식 자리에 있어 하는 게 주직생활이라 하는 게다. 알겠나?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까불고 있어. 그녀가 아빠에게 까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에게만 유독 인색하게 구는 건 사실이다. 내가 알기로 그녀는 타인들에게 금전적 호의를 베풀 줄 안다. 급하고 피해의식이 많은 그녀는 친구들을 만날 때 앞장서서 밥값을 내는 편이다. 가끔씩 쓸데없는 호기를 부릴 때도 있는데 그런 날엔 꼭 자신의 주책 없음을 아빠에게 확인시킴으로써 동정을 얻으려 한다. 슬이 아빠, 내가 미쳤지. 지가 밥 산다 하는 걸 성질급한 내가 그냥 내뿌다. 아, 저거 잘난 신랑 자랑만 늘어놓으니까 같이 온 친구도 아픔하던데. 아, 내가 생각해도 오버다 오버. 내 미친 거 맞지? 지금 네 맘이 억수로 안 편한 모양이다.
밥 사주고도 뭔가 찜찜하다 이 말 아이가. 오늘 그 밥은 네가 안 사는 게 맞다. 유한마담 네 친구가 친구까지 대불고 동해안 유럽마다 네한테 들른 거라며. 남편 자랑에 럭셔리한 생활상만 실컷 듣다 왔는데 어찌 안 찜찜하겠노? 선물로 피드기 2주까지 준비했다며. 베풀고도 마음이 안 편하면 진심이 아니다 이 말이다. 알겠나? 그래놓고 아직까지 정희 씨한테는 다시국물 멸치 한 박스도 안 붙여줬지? 네가 산 빌라가 보른 건 다 네 친구 정희 씨 한모아이가. 어째 사람이 의리가 없어 의리가. 덧붙이자면 그녀 친구 정희 씨한테 멸치뿐만 아니라 과메기까지 붙여준 걸 알고 있지만 아빠는 매년마다 그 소리를 한다. 멸치 안 붙여줬다고 서운해할 정희 씨가 아님을 아빠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아빠가 보기에 뭐든지 넘치는 듯한 그녀를 자제시키기 위해 그런 예를 들었을 뿐이다. 이럴 때 보면 확실히 아빠가 한 수 위다. 아빠와 그녀로부터 자유로운 나 말고 왜 동생이 그녀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다. 돈 내는 자리에서 구두끈을 고쳐매지 못하는 것은 급하고 다혈질인 그녀 성정 탓도 있지만 그녀의 고백대로라면 콤플렉스 때문이다. 그녀의 청춘은 고달팠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식을 기르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으나 절대로 헛된 곳에 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의 엄마 또한 마찬가지였다. 공납금이니 수학여행이니 교과서 대금이니 따위의 공식적인 비용 외에 사교비나 용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무지렁이 그녀의 부모 탓에 그녀의 청춘은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다. 더러 사교의장에서 유머와 위트와 미소가 돈보다 한 수 위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대개의 경우 사교 모임의 헤게모니는 금전에 좌우된다. 유머와 위트, 심지어 카리스마까지 있었으나 저급한 경제적으로 소심해진 그녀는 자신의 사교 무기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녀를 따르는 후배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될 수 있으면 그들을 피해 애꿎은 보도블럭 옆 풀숲에다 눈을 박고 다녔다. 언니, 인생 상담 좀 해주세요.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네? 후배 중 누군가가 심각하게 그녀의 팔뚝을 잡아끌 때 그녀는 움찔했다. 궁상 맞은 선배의 속내를 알아챈 후배가 언제나 먼저 산뜻하게 말했다. 언니, 커피값은 제가 낼게요. 후배의 제안이 털털하고 담백할수록 그녀의 속내는 초라하고 비참했노라고 그녀는 틈만 나면 아빠에게 추억담을 얘기하곤 했다. 그러니 여보,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밥값 쓰는 건 뭐라 하지 마. 밥값이나 차값 스트레스 없는 사회가 내겐 명랑사회야. You understand? 자기는 귀한 집 막내로 자라서 이런 내 맘 이해 못할걸? 그러면 얼떨결에 엄마의 급조된 귀한 집 막내 아들이 돼버린 아빠는 그녀의 여우짓에 넘어가 그래, 밥값 정도는 써도 괜찮아. 근데 자가발전이 좋겠지? 품위유지비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만날 큰 소리 치니까 난 걱정하네. 이렇게 나온다. 한번 새길로 빠지면 격가지를 너무 치는 게 내 연상의 특징이다. 낮은 스키를 읽는 그녀 얘기를 하다 엄청 길을 돌아간다. 영혼의 절규. 그녀는 니진스키의 절규에 몰입할 때가 아니라 골프 연습장에 보내달라고 시위하는 아빠의 골프채 팔매질 절규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아빠의 휘두름 속에는 니진스키 못지않은 실존적 영혼의 절규가 숨어 있다. 그녀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는 연신 천정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다. 집안에서 연습하다 거실 전등 여러 개 날렸다는 그녀 친구들 말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휙휙 바람소리가 인다. 아무리 휘둘러도 제 영혼의 절규를 다 드러내지 못한 아빠가 골프채를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감을 꺼내온다. 펑퍼짐하게 부푼 그녀의 엉덩이를 닮은 감을 아빠가 깎는다. 니진스키에 빠져있던 그녀가
얌체 같은 고양이 꼴로 홀짝 소파에서 내려앉는다. 니진스키는 양성애자였어. 멀뚱멀뚱 대면대면. 아빠도 나도 심지어 그녀 맘을 헤아릴 줄 아는 동생마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상대는 자신의 후견인들이었지. 그들과 차례로 결별하고 아내를 만났다고. 그녀가 다시 아빠를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무식, 아빠 미안? 단순 무식을 과묵함으로 방어할 줄 아는 아빠는 여전히 니진스키가 스키를 타든 스키니진을 입든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나머지 감을 깎을 뿐이다. 아빠, 먼저 드세요. 책상에서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던 동생이 포로로 뛰쳐나와 포크로 찍은 감을 아빠 입에 쏙 밀어넣는다. 확실히 녀석은 분위기 메이커다. 동생이 이쁜 짓 한 방에 아빠는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 동생은 그녀에게 선심성 멘트를 날린다. 니진스키가 남자야 여자야? 세상에, 니진스키가 누군지도 몰라? 날림이가 입은 스키니진 정도는 알아도 그런 건 모른다. 하여튼 말을 말아야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 이건 아닌데. 이럴 때 그녀는 작정하고 지혜라고는 없는 여자가 되기로 한 듯하다. 어렵게 말문을 든 아빠의 손에 손수 지퍼를 채우려 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한 수 더 뜬다. 그럼 이사도라던 콘이 여자인 줄도 모르겠네. 저럴 땐 그녀가 아무리 내 엄마라도 입을 확 깨매버리고 싶다. 이사도라? 24시간 돌면서 춤만 춘다던 탤런트 별명 아니야? 관두자 관둬. 하여튼 당신 때문에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돼. 면학 분위기 망치는 일이라면 낱말할 처지가 아닐 텐데. 당신한테 독서는 수면제잖아. 정말 이사도라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얄미운 그녀를 향해 아빠는 한 방 제대로 날린다. 아빠의 멋진 선방. 실은 나도 니진스키가 남잔지 여잔지 모른다. 아예 관심조차 없다. 거표지에 나온 사진을 봐도 딱히 남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와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엄마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의 대상은 10중 8구 아빠 아니면 나다. 동생이 마땅히 엄마 편이라는 근거도 없는데 엄마의 가늠자는 나쁜 것에서는 언제나 동생을 비껴간다. 10년은 성장하고 10년은 춤추고 나머지 30년은 정신장애를 앓다가 갔다는 니진스키 평전의 표지 선전 문구를 보고 그녀는 책을 구입했단다. 나라면 그 문구에서 어떤 호기심도 느끼지 않는다. 나서 자라고 살다가 죽는 것. 이 단순한 삶의 궤적 중간에 30년쯤 미친 생이 끼어 제 영혼을 갉아먹은들 먹으리 별스러울까 싶다. 어차피 유한한 삶, 왜 사람들은 남생애의 연민을 가장에 추억하고 그것도 모자라 활자화까지 해가며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그럴 시간에 수학문제 하나를 더 풀겠다. 인생은 결국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인 죽음으로 결론 난다는 것을 모르게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교양 있는 척하기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시각적인 것에 몰입하는 것을 지겨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어떤 드라마에도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 그녀가 글 쓰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녀의 글 쓰는 친구 중에는 드라마 광팬이 있다. 아침 드라마에 빠져 출근 시간을 놓쳤다는 친구의 고백을 그녀는 무척 신기해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의외로 쓸거리를 많이 구한다는 그녀의 친구의 팁에 공감은 하면서도 막상 드라마 보기는 실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그녀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굳이 원인을 찾는다면 남자 앞에서 찔찔 짜는 여자, 이유 없이 머리끄덩이 잡고 고함치는 아줌마, 친정으로 달려온 딸의 내막도 듣지 않고 어여빨리 재벌 시댁으로 들어가라고 다그치는 위대한 서민층 아버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는 반쪽짜리 인생이라는 등의 대사가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정형화된 시어머니. 이런 대사를 남발하게 하는 드라마 작가들의 구태의연함에 대한 반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어쩌다 텔레비전을 가져볼 일이 있으면 우리 나머지 식구는 그녀와 될 수 있으면 멀리 앉으려고 한다. 저건 저래서 어쩌고 그건 그래서 저쩌고 드라마를 제 방식대로 쪼개고 자르고 찍기 때문에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는 편두통을 앓을 지경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 즐기라고. 아무리 아빠와 내가 핀잔을 줘도 소용없다. 아예 그녀 앞에서 누구든지 입을 다무는 게 낫다. 심지어 1박 2일이나 무한도전 같은 버라이어티 쇼를 볼 때도 그녀의 편견은 양념처럼 등장한다. 시청자의 기호를 읽고 방송의 묘미를 하는 거지. 그녀는 조금만 예민한 사람이라면 패를 읽을 수 있는 유재석의 캐릭터를 못마땅해 했다. 강호동의 계산된 리액션도 만만치 않은데 그녀는 일방적으로 유재석의 캐릭터를 못 견뎌야 한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그녀의 판단은 때로 너무나 주관적이다. 유재석이나 강호동에 대한 그 어떤 호불호를 갖지 않은 채 오로지 웃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나머지 셋은 속으로만 입닥쳐를 외칠 수밖에 없다. 될 수 있으면 그녀와 멀리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한다. 그래도 시청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 둘 슬그머니 일어나 작은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으로 건너가 버리는 게 상책이다.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그녀의 삶이 지겨워지고 있는 중이다. 지겨우니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 시비거리가 눈에 띌 뿐이다. 시청률 50%를 넘나든다는 대장금 같은 그간의 퓨전 사각들조차도 나머지 세 식구가 볼 때 그녀는 다른 프로그램을 보거나 잠을 잤다. 딱 한 번 그녀가 드라마에 몰입한 적이 있는데 제3공화국이라는 특별 드라마를 할 때였다. 그 날짜분의 드라마가 끝날 즈음에 그녀는 자꾸만 시계를 쳐다봤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급박한 시점에서 드라마가 끝나버릴 것을 아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80년대를 건너온 경험의 진폭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장성이 살아있는 드라마류에 몰입할 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도 모든 드라마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야말로 취향의 문제였던 것이다. 어쨌거나 사소한 일상에서조차 그녀와 나는 또는 그녀와 아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3. 내 집은 어디인가? 고백하자면 이 글은 세 번째 다시 쓰고 있다. 그녀 때문에 사이즈를 못하게 되자 온몸이 근질거린다. 임시방편으로 포털사이트 한 곳에 비밀 카페를 개설했다. 사생활을 들키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곳에서 두 번째 쓴글까지 다 날려버렸다. 비밀 카페에서 글을 쓰면 자신의 저장 능력을 과시라도 하듯 자동으로 저장됩니다라는 멘트가 1, 2분 간격으로 화면에 뜬다. 그거 참 편리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한나절을 쓰고 난 뒤 수정 버튼을 눌렀는데 웬걸? 카페 초기 화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커서만 얄밉게 깜빡인다. 괴발괴발 써내려간 넋두리가 사라진 건 당연하다. 뭔가 실수했겠지 싶어 다음날 다시 일기를 쓴 뒤 저장 기능을 대신하는 수정 버튼을 눌렀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었다. 스발. 절로 욕지기가 나왔다. 욕자라는 건 아무래도 그녀를 닮았다. 그 피가 어디로 가겠나. 3일째 되는 날 남아있던 글을 모조리 내 컴퓨터로 옮겨버렸다. 그 뒤에 한 번도 비밀 카페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렇게 다음을 기억해도 좋을 것처럼 배는 그 포털 사이트의 내 비밀 카페는 3일 전화로 막을 내리고야 말았다. 이 글 그냥 워드로 써내려간다. 다 쓴 뒤 어디 옮겨놓지?
이참에 블로그 하나 만들면 딱 좋겠는데. 하지만 그녀 말에 의하면 예비 수험생은 그딴 데 신경 써서는 안 된단다. 그녀는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나더러 예비 수험생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고3 되어 수험생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부담 100배일 텐데 그녀는 고2 되기 직전인 나더러 예비 수험생이라 마음대로 불러댄다. 요즘은 조금만 참고 공부해봐. 네 인생이 달라지잖아. 이렇게 앵무새 마냥 되풀이한다. 참고 공부한다고 다 해결되는 세상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좀 무섭다. 참고 공부하는데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녀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것까지는 좋은데 보기에 여간 딱한 게 아니다. 아휴, 답답해. 내가 버린 영어 듣기 평가 문제집을 풀고 있던 그녀더러 그렇게 말했다가 일주일간 간식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변을 당했다. 듣기 17문항 중 산수 문제 비슷한 게 꼭 하나는 나온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옷가게에 들러 정찰 가격 블라우스를 애써 35%의 누리에서 샀다면 실제 지불 금액은 얼마인가 따위에 유치찬란한 문제인데 후천적 숫자인지 난해증을 알고 있는 그녀가 맞힐 리 없다. 손님과 주인의 흥정을 잘 듣고 더하고 빼고 퍼센트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도 그녀는 자꾸만 틀렸다. 자신도 답답한지 나더러 왜 정답이 그녀가 찜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듯 물어댄다. 아, 답답해. 그냥 들리는 대로 풀어. 생각하려 하지 말고. 이유도 설명할 수 없이 답답해 내가 말했다. 이놈이 지지배가? 몰라서 물으면 가르쳐주면 되지. 잘난 척하긴. 잘난 척이 아니라 되게 답답한 거 맞거든요. 그렇게 대꾸하고 싶은 걸 억누르고 나는 내 방을 향해 슬며시 자리를 뜬다. 나는 차라리 그녀가 다른 아줌마들처럼 노래교실이나 산악회 또는 에어로빅 강좌 같은 곳에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다. 그도 아니면 동네 사우나에 죽진 채 간밤에 본 연예가 소식에 거품을 물거나 시대경을 보면서 슬쩍 신랑 자랑도 잊지 않는 그런 아줌마였으면 좋겠다. 단박에 늘지도 않을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콩글리시로 나를 귀찮게 하는 것만은 정말이지 피하고 싶다. 레디비 그냥 내버려둬.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어른의 관심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임을 그녀는 모른다. 네가 답은 영어 모의고사 나한테 던져. 재활용하게. 처음 그녀가 내게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나는 솔직히 긴장했다. 틀린 거 많다고 잔소리할 거면 안 보여줘. 그녀의 숨은 영어 실력이 주눅들까봐 나는 미리 방어벽을 쳤다. 안 틀릴 걸 틀려준다면 실망이지. 짐짓 실력을 숨긴 선생님처럼 그녀가 거들먹거렸다. 웬걸. 실망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내 쪽이었다. 그녀는 처음 10문제를 풀었는데 단 한 문제만 맞출 수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야야, 그것도 내용을 알고 맞힌 게 아니라 보기가 그럴듯한 말로 쓰여있길래 찍은 거다. 다혈질인 그녀가 가끔씩 귀여워 보일 때가 있는데 저렇게 꼬리를 내릴 때다. 그날 나는 눈치챘다. 그리고 잠깐 내핍이란 단어를 웅얼거렸다. 그녀는 내핍의 우물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텅 빈 가슴, 주름진 이마, 꽉 막힌 코, 그리고 답답한 머리. 시쳇말로 이런 일상을 만성교통처럼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건 내핍인 거다. 그녀의 내핍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고착화된 고질병일 것이다. 내핍을 견디는 스스로의 처방전으로 가엾은 글쓰기를 해왔느라고 그녀는 심심찮게 고해해왔다. 요즘 들어 거기다가 영어 공부를 추가한 것인데 제법 흥미로워하면서도 절망한다.
평범한 아줌마의 속성조차 따르지 못하는 일말의 허영 때문에 그녀는 놀이교실이나 등산 모임 같은 어쩌면 그녀 자신의 내핍을 영어 공부보다 더 취해줄지도 모를 그런 처방전은 절대로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그녀의 한계다. 참고 공부해봐. 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어쨌거나 그녀는 그런 말을 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공부라는 말이 별로 필요 없음은 그녀 자신도 잘 안다. 공부라는 게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님을 그녀가 왜 모르겠는가. 그래, 모든 게 내핍의 우물 때문인 거다. 그 속에 갇혀있는 한 그녀의 모순된 잔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상대에게 꼭 줘야 할 것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주지 못하는 자기 강박. 그녀의 무의미한 잔소리를 감당하면서 나는 자꾸 연민이인다. 오늘 아침에도 그녀랑 한바탕 했다. 야, 김민지. 호의적이 아닌 일로 나를 호칭할 때 야, 김민지 라고 명령조로 서두를 꺼낸다. 야, 김민지. 어제 산 입을 또 피벗을 만들어놨네? 내가 서운한 건 야, 김민수 라고 부르는 횟수보다 야, 김민지 라고 부르는 횟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아, 아니다. 그녀는 거의 야, 김민수를 부를 일이 없다. 집에서 그녀에게 동생 민수는 이름이 없다. 아들 아니면 뚱가 라는 별명이 동생을 부르는 그녀의 호칭이다. 동생을 부를 때 그녀는 안 그래도 비염 때문에 망가진 목청을 더욱 코맹맹이 버전으로 가다듬은 후 아들 이라고 부드럽게 입술을 공굴린다. 콧바람을 내뿜는 그녀의 안면 근육이 얼마나 과장된 경쾌함으로 얼버무려져 있는지를 정작 그녀 자신은 모른다. 내 몫의 이불을 그녀가 사온 것은 일주일쯤 됐다. 요즘 유행하는 극세사 이불이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내 흉을 본 적이 있다. 아우, 가시나가 옷돌매트를 켜놓은 채로 맨날 학교로 주랭랑이야. 등교 준비할 시간도 모자라는 판에 아무리 자신의 침대라지만 옥돌매트 전원 일일이 끄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 그냥 내가 학교 간 뒤에 청소하면서 손수 끄면 될 것을 그녀는 그런 작은 배려조차 없다. 어머, 배려를 아무데나 붙이지 마라. 그건 습관의 문제니까. 좀 배려해주면 안 되냐고 대꾸했다가 낮게깐 목소리만큼 싸늘한 그녀의 눈초리를 보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옥돌매트의 전원 끄기 문제로 골치 아프던 그녀가 드디어 해결책을 내놓았다. 극세사 이불 하나 사줘. 그거 달아면 옥돌매트 안 써도 돼. 이렇게 말해준 그녀 친구가 고마울 정도로 이불은 내 맘에 쏙 든다. 꽃분홍색 세트인데 깔개엔 3송이 꽃몽우리, 이불엔 6송이 만개한 장미가 수놓인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 포근한 느낌도 그만인데 섬세한 디자이너의 손길까지 느껴지니 금상첨화였다. 한데 그 이불에다 생리열 좀 묻힌 걸 두고 그녀는 피밭을 만들어놨다고 과장을 하는 것이다. 과히 오버걸다운 표현법이다. 댁은 실수 안 하고 사슈. 이렇게 대꾸하려던 걸 꾹 참고 나는 아침으로 나온 시리얼을 꾸역꾸역 밀어넣는다. 찬 우유에 탄 시리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뒷골이 서늘해진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찬 우유 때문에 화장실로 직행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잔소리만 없다면 부실한 아침 식단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그녀 일방적인 그녀와의 갈등만 빼면 그저 그래서 별 고민이 없는 내 하루는 평화롭기만 하다. 쉬는 시간마다 엄마랑 통화하는 마마걸 같은 친구들도 문제지만 그녀와 마주치는 게 불편한 나 같은 영혼도
문제가 많긴 하다. 나도 그녀처럼 이른 내 핍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4. 물어본다. 그녀가 운다. 아니, 그녀가 울었다. 그녀를 잘 모르는 주변인들은 그녀가 눈물 따위와는 쉽게 친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버린다. 하지만 그녀는 건망증 대마왕년 못지않게 눈물의 엘레지이기도 하다. 자고로 눈물이란 꼭 흘려주어야 할 때 나와야 제 값어치를 한다. 한데 그녀의 눈물은 대체로 싸구려이다. 그녀는 이미 20대 때 자신의 눈물이 그다지 제값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 남자가 있었다. 첫사랑. 무한대로 뻗어가는 그 남자의 환 때문에 그녀의 우는 날은 늘어만 갔다. 환의 덩이가 커질수록 눈물샘에 숨어있던 본물도 쉽게 터졌다. 남자는 그녀의 눈물에 지쳤다. 좀 더 어른이 된 뒤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눈물에 지친 남자의 나른한 입꼬리를 충분히 이해했다. 말하자면 값싼 눈물 끝에 값비싼 교훈을 얻은 셈이었다. 무턱대고 눈물샘이 발달한 사람이야말로 지겨운 대상이 될 조짐이 있다는 교훈을.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될 수 있는 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물론 여자의 눈물 따위에 제 연민 어린 시선을 쏟아부은 채 흐뭇해하는 남자들을 보면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치들은 엉뚱한 곳에 발휘한 자신의 휴머니즘이야말로 최상급이라고 굳게 믿는 듯했다. 그녀는 값싼 자신의 눈물을 경멸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남자 이후 어떤 남자에게도 동정받기를 원한 적이 없었다. 사무침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언제나 관계의 우위를 선점한다. 무심해진 그녀의 일상은 적어도 평화를 가장할 수는 있었다. 그런 그녀가 울었다. 그것도 내 앞에서. 그녀는 요즘 심리상담센터에 다닌다. 상담 심리를 전공한 그녀 친구가 권했던 것이다. 너 네 아들을 딸보다 더 좋아하지? 그야 뭐 늘 너한테 하는 얘기잖아. 그건 우리 집 아저씨도 마찬가지야. 솔직한 건 좋은데 노력해야지. 자이란 공평무사할 때 더 빛나잖아. 그런 말 마라. 그놈의 공평무사 때문에 아픈 청소를 보낸 걸 잘 알면서. 그냥 성향이라고 봐줘. 아니야. 애정과 자애는 달라. 애정은 소유욕이지만 자애는 발산욕이야. 자신을 돌아봐. 자신을 돌아보면 공평한 자애를 줄 수 있다는 그녀 친구의 말에 그녀는 솔깃했다. 모른 척 상담센터 수강생이 되었던 것이다. 시큰둥한 그녀에게 조금의 변화가 오긴 했다. 모든 현재는 모든 과거의 집합이에요. 라는 센터장의 화두에 수긍을 하게 되었으니 말하자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사람에 대한 혹은 사물에 대한 호불호를 규정 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동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녀가 나보다 더 동생을 좋아하는 것은 동생이 단순히 아들이라거나 막내라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실존적 경험이 숨어 있다는 얘기다. 그 실존적 경험이 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하고 그 답은 그녀의 과거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그녀가 종강 2시간을 앞두고 나를 그 센터에 초대해서 알게 되었다. 가족 갈등 당사자를 방청객으로 초청한 상담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녀의 갈등 상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요청에 참석하긴 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굳이 까미 아저씨의 사상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족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조리한 그 무엇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덤빈다면 이 세상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어쨌거나 그녀는 내가 그녀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나로서는 갈등 당사자는 그녀 스스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상담센터장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갈등의 진폭이 서로 다른 건 과거 경험의 폭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하면 그녀만큼 그녀와의 관계에 내가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건 내 경험의 폭이 단순하고 담백하기 때문이라나? 알듯 말듯한 얘기였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소위 말하는 경험 이론을 설명하면서 센터장은 감성에 호소하는 말들을 함께 버무렸다. 학문으로서 가족관계를 수치화하고 분석화해서 재해석할 것 같은 내 예상을 엎어버렸던 것이다.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세요. 자기 전에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함께 목욕탕에 가세요. 손잡고 산행을 하세요. 센터장이 이런 결론을 수강생들에게 내뱉을 때 나는 무척 지루했다. 한데 여기저기서 훌쩍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이 그녀 같은 아줌마 부대들이었다. 센터장을 가운데 두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왜 여기 불려와 앉아있는지 멀뚱히하는 나로서는 조금 당황했지만 어쨌거나 아줌마 부대에 섞여 그녀도 울었다. 한때 한 남자 앞에서 흘렸던 어처구니 없는 눈물이 재생되는 순간이었다. 평소 쿨한 척 이미지 관리하더니 한 방에 말아드시는구려 하는 통쾌함이 내 마음속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녀 상황을 나는 조금은 동정해줄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동정심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녀가 내 앞에서 울었다고 해서 그녀의 자해 부동호가 동생 쪽에서 내 쪽으로 급작스레 꺾이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따위에 기만적인 속담을 맹신할 만큼 멍청이는 아니다. 아, 수정해야겠다. 안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덜 아픈 손가락으로. 언젠가 잠 안 오는 밤, 그녀가 읽던 심리상자 어쩌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어쩌면 어린 시절 덜 아픈 손가락의 당사자가 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계란 프라이가 오빠 도시락에만 얹히던 유년을 유머러스하게 추억하는 그녀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 미묘한 경험. 밥상 앞에서 오빠만 무릎에 앉히던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 욕하면서 담는다는 식으로 그녀의 트라우마가 내 앞에서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각설하고 하필이면 그녀가 온 날 저녁. 내 모의고사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인 척해도 딸내미의 하찮은 모의고사 성적 따위에 신경을 쓰는 한 그녀는 삼류 자유인에 지나지 않는다. 솔직하건대 나는 그녀가 아주 많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자신 있는 수학과 영어조차 엉망인 등급이 매겨진 결과표를 보자 그녀는 보란듯이 탁! 식탁 위로 그것을 내리찍는다. 10마디의 말보다 싸늘한 눈초리 한 가닥이 더 모욕적일 때도 있는데 미안하게도 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 제 영혼을 갉아먹는 그녀의 쓸데없는 번민에 한없는 연민이 있는 것이었다. 힘내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교양 있는 모성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오후 한나절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울음보가 무색할 정도로 저토록 품격 없는 인품을 금세 노출한 꼴이라니.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그녀를 연민하느라 약간 피로하긴 했지만 나는 낙서를 남겼다. 그녀와 소통하는 별 뾰족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종종 이런 방법을 쓴다. 너저분한 내 책상이 연습장에다 그녀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배설했다. 이번에는 이랬다. 날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하루빨리 날아오르자. 그녀는 분명 내 낙서를 읽게 될 것이다. 그 낙서가 내가 학원을 파하고 내 방문을 열 때까지 온전하다면 그녀만의 갈등이 약하다는 뜻이고, 찢어진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면 그녀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는 뜻이다. 물론 아무래도 상관없다.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을 열어줄 그녀의 표정이 궁금하다. 김살로메 작가는 2004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포항 문인협회 사무국장, 포항 문예 아카데미 소설분과 강사, 포항 영일고등학교 글쓰기 강사로 활동 중이며 포항 CBS 라디오 행복한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